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초접전 양상인 이번 대선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전북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민주당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계시는 송영길 당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전북에 지금 처음 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좀 둘러보시니까 분위기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네, 다들 잘 돼야 될 텐데 잘 걱정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간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호남 민심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호남의 그 의로운 정신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를 거꾸로 흘러가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호남의 정신과 또 호남의 발전 전략들이 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국민연금공단도 우리 전주로 오게 된 게 다 우리 민주정부 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새만금 공항 문제라든지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나 뭐 탄소 우리 산업 시대도 다 여기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박빙의 이제 접전 양상이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호남이 중요한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자 정신이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온 횃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다가온 그 재생에너지 시대, 기후변화 시대 때 생명공학, 또 생명의 어떤 농업의 중심 도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벨트의 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고요. 다른 지역은 좀 분위기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수도권, 영남, 충청 뭐 모두 중요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허의 그 어떤 치열한 접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을 믿고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 안 되고 맨 검사만 하면서 사람 구속 수사만 하던 사람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국가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누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위기 극복 총사령관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리고 국민 통합 대통령을 지금 제시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예, 판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여론조사 흐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설 명절 전후로 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섰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금 좁혀지는 분위기 이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와서 또 흐름이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접점에 붙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예. 현장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예, 현장을 다녀보면 그 열기가 2배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열기가. 예,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된 살아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다니고 있고 예, 우리 윤석열 후보는 프롬프터나 원고가 없으면 여기 연설을 할 수 없는 그만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내용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이런 차이가 드러날 거로 보여집니다. 갈수록 이재명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 박스권이다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당선권의 지지율로 가기 위해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저는 비등점을 향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3번의 법정 TV 토론과 또 현장 유세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호남 민심 조금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호남에 굉장히 공들이는 분위기예요. 뭐 편지를 보내고 뭐 열정 열차를 띄우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자주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저도 아시다시피 부산, 울산, 경남을 열심히 뛰고 또 부산서 제가 한 2주일 동안 머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선거 때 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남의 정신을 계승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네.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후보를 호남이 찍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더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득표율은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60% 정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90% 수준까지 이 확장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방식에. 성사 가능성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뭐 쉽지가 않다는 게 중론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수용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흡수되는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쉽든 되든 간에 저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을 적폐 교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적폐로 본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아젠다를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경제과학 부총리 재신설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아젠다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후보의 정책이나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단일화라는 표현보다는 이재명 후보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파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통합 국민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도 열려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안 이후에 이 국면을 보면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네. 대표님 말씀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일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단일화가 최대 변수였는데 오히려 단일화가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오히려 그 파급력이랄까요? 파괴력이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대표님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네, 그럴 거로 생각됩니다. 또 단일화의 역풍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나 그 국민의힘 측에서 저렇게 안철수 후보 제안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굽히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또 다른 접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수차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리고 예. 단일화 가능성은 99% 없다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단일화에 목을 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재산도 있는 분이고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완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서는 저쪽에 이렇게 단일화를 스스로 구걸하고 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주를 하시라라는 그런 당부였고 실은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극렬하게 비판하고 그때도 가셨는데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또 안 후보에 대해서 그다지 또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아젠다를 전폭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그런 과학기술 아젠다를 국가 발전 동력 그 주요한 그 정책으로 잘 흡수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 발언 중에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라고 발언했어요.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참 너무 아연실색했고 오만하게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대통령이 5년짜리 대통령이 검사를 겁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참 큰 걱정이 앞섭니다. 자기를 그렇게 발탁해 준 대통령을 적폐 수사 대상으로 저렇게 말하는 게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너무 의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예. 없는 죄를 기획해서 만들겠다는 거냐. 그동안 검찰총장으로서 현직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또 산자부 장관도 기소하고 청와대 수석들 전부 기소하고 자기 상관인 법무부 장관도 기소하고 할 것 다 했잖아요. 청와대를 2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본인의 그 수많은 비리와 자기 부인 장모의 그런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걱정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검찰권 강화에 관련된 발언도 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발언 민주당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잘 지적을 한 것처럼 예. 검찰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검사장을 다 선출합니다. 도대체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검사가 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나마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통제를 안 받으면 그럼 검사는 어디서 온 조직이에요? 민주공화국에 국민의 위임 없이 그냥 만들어진 권력입니까 이게? 완전한 잘못된 사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후보의 그런 발언들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적인 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 사설에도 비판한 것처럼 예. 경제인들조차도 맨 이 기업인들 잡아다가 구속 수사만 하던 검사를 좋아할 기업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가장 잘 산다는 강남 같은 분당에서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 될 때 55% 이상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 공약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보다는 사실 권력 분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하겠다. 예. 그게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통합정부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게 정파, 나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네. 이야기죠. 안철수 후보가 좀 들으면 쏠깃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이 바로 책임 총리제와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총리제가 돼야 사실 연대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사실 총리제도인데 그동안 총리제도라는 게 장식용 총리로 남아 있었던 것인데 그걸 국회 추천을 통해서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 실질적인 연대, 연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TV 토론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법정 토론을 해야 될 거고요. 두 차례 텔레비전 토론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다 국민들이 느끼신 것처럼 준비된 후보와 급조된 후보가 정확히 대비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후보, 오로지 이 윤석열 후보가 그냥 눈이 반짝거릴 때는 술 마실 때하고 수사 이야기 나올 때라는 거 아닙니까? 일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준비가 부족한 게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에 8대 무역대국, 6대 군사대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평생 사람을 수사만 하던 사람이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큰 나라가 됐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잘못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리백 발언도 뭐 모른다는 발언도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보시는 거죠? 단순한 영혼을 모른다가 떠나서 우리 시대의 화두가 지금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문제 아닙니까? 예. 특히 본인이 원전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알리100, 즉 재생에너지 100%가 달성이 어려우니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CF, 카본 프리 100 정도라도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알리100과 EU 텍소노미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원전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후보가 갖고 있는 토론 능력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 무슨 전략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더 드러나면 이 후보에게 불리할 걸 예상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틀 동안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로 대장동 문제를 논의했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은 핵심은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인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 토론에서 막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제를 하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지금 대장동 문제는 그거 몇 분 떠든다고 문제가 뭐 설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윤석열과 박영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라도 뭐 특검을 반드시 특검할 것입니다. 예. 네. 최근에 뭐 열차 안에서 윤 후보가 구두발 쭉뻗 자세 이른바 뭐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소의 마음가짐이 드러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가 8년 전에 술집에 담배 피운 사진을 올렸다가 거기다가 물타기 하는 것도 참 국민이 보기에는 진솔하지 못한 자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이렇게 검사라는 게 사실 언제 을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하다가 검찰총장 하다가 이런 갑의 위치만 평생을 살던 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후보 부인들 이야기도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뭐 김혜경 씨, 김건희 씨 둘 다 논란을 겪었는데요. 알고 보니 둘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영희 후보는 어떤 잘못된 일이었고 본인이 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예. 후보도 사과를 했고요. 김건희 씨 문제하고 같은 것은 아니죠. 김건희 씨는 본인의 문제고 김혜경 여사는 5급 공무원 밑에 7급 별정직 공무원의 문제였잖아요. 약간 예. 간접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이 김건희의 문제는 범죄 행위잖아요. 실제로 주가 조작 사건 심각하잖아요. 오늘 우상호 본부장 이야기했지만 월급 200만 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69억 재산을 모았습니까? 거기에 자기 장모까지 해가지고 무속인 문제까지 이 문제가 비교가 안 되는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뭐 호감 지수, 뭐 비호감 지수도 적잖이 높은데요. 네. 이 후보의 어떤 호감 포인트, 비호감 포인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들이라 사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청문회 올려나가서 저렇게 집중적 공격하면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뽑는 것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위기 아닙니까? 남북관계 위기요, 에너지 전환의 위기요, 미중 패권 경쟁의 위기 속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20% 이상 앞서는 압도적 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그 전북 지역 공약이 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새만금 적극 개발하겠다,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을 돕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후보 말에 뭐 어떤 전북의 차별화된 공약 이런 게 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다 비슷할 수밖에 없죠. 지역발전 공약이라는 게.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왔고 실현해 왔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또 자산운용사도 다 우리 때 이게 이전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제4 3금융도시로서 어떻게 이제 우리 전주를 해갈 것이냐 이게 과제인데 거기에 따라 KRC 한국투자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퇴직연금 관련된 그 시장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산업 문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 그리고 식품 생명공학의 그런 도시로서의 우리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는 비전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쭉 준비해왔고 이것을 이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금융 관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네. 뭐 금융 중심지 전북을 네.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윤석열 후보는 명시적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한 전북 지역 8대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정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러할 조건이 됐을 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바로 이 전주에 가져왔고 말씀드린 대로 각 지금 금융사들의 운영본부들이 하나씩 지금 전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를 더 조성한 다음에 추진해 갈 것입니다. 예, 대표님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뭐 전북에 오게 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북 도민이 민주당을 수십 년, 30년 이상 지지했는데 전북 소외, 호남 소외는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뭐 자기를 좀 지지해달라,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굉장히 힘주어 얘기합니다. 뭐 민주당 대표로서 대표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뭘 했습니까? 전주가 우리 앵커님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나마 새만금 공항 문제도 지금 처리가 되고 또 군산형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잼버리 대회부터 구체적 준비가 들어가고 그래도 그나마 태양광 발전 계획부터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그 자원외교 한다고 수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정농단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윤석열 후보 어디 달나라에 갔다 왔는지 정말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라북도 사람 장관이 한 명이가 있었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35명이 넘었습니다. 장차관이.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상에 얼마나 불이익을 줬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러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서 보면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겠다라는 약속은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집권하시면 이걸 추가로 이전하는 이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재검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노무현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누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정부가 뭘 했습니까? 이 지방 정부에. 그나마 이 수백조가 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이 전주에 옮긴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해낸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가장 큰 공기업을 전라남도 나주에 옮긴 것도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입니다. 그 1차 이제 그 혁신 도시가 지금 정착돼 가는 것이고, 근데 1차 혁신 기업도 오지만 주변 교육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주율이 얼마 안 되고 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그 주중에만 잠깐 있는 구조를 어떻게 정착률을 높일 것이냐에 따라 그 주변 교육 인프라라든지 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차 공공 이전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고 예. 저도 당대표 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면 그 2차 공공기관 이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정부는 여전히 그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참 많이 눈에 띈다. 이런 게 이제 지역 사람들의 어떤 게 있었죠? 시각인데요. 가령 이제 수도권에 여전히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한다거나 네. GTX 광역 철도망으로서 뭐 교통을 훨씬 더 먼 거리에서도 수도권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려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에 더 이제 집중화를 부르는 이런 정책 아니냐. 민주당은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인데 왜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에는 주저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가 가장 지방 균형 발전 목표를 가지고 그나마 실천해 오는 게 저희 민주당 정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의 신도시는 주택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으로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균형 발전에서 부딪혀야 될 하나의 요소가 우리 대한민국이 폐쇄 경제가 아닌 이상 전 세계와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수도권에 유치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LG 필립스 공장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구미에서 왜 LG전자가 구미가 고향인데 왜 이쪽으로 안 오냐고 얼마나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했습니까?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손학규 지사였습니다.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LG 필립스 물어보니까 여기 수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져온 것을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버릴 거를 우리나라에 그나마 잡아야 일자라도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천시장 때도 스티치팩 코리아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이천에서 쫓겨나가지고 중국으로 다른 데로 가려는 것을 제가 영종도에 잡았습니다. 그런 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정책은 어차피 이렇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약화돼 있는 지역, 전북, 호남 이런 데 조금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를 추가로 이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정치적 결단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얼마나 반대가 많았고 세종시 이전한 것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위헌 소송까지 해가지고 결국 막았던 거를 저희들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종시를 만들었고 제가 중앙당사도 세종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세종의사당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 내면 집무실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위헌 소송까지 하면서. 그걸 했던 노력을 봐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군산에도 에디슨 모터스 가져와서 군산형 일자리 전기자동차 메카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쌍용자동차 우선 인수 대상자로 에디슨 모터스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실에 만든 탄소 소재 그 연구원을 국가연구원을 우리가 승격시켜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북 얘기 조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이제 삼중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대표님 들어보셨죠? 네. 뭐 저기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차별, 또 영남에 비해서 호남 차별, 호남 내에서는 뭐 광주 전남에 비해서 전북이 또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광주 출신이신데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봐도 다 우리 지역이 가장 소외되어 있다고 가는 데마다 듣는 게 저희들이 정치인의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느 지역 안 가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경상도 가보세요. 다 우리 제일 낙후되어 있고 차별받고 있다고 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방 스스로가 자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만금 공항도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계로 연결되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 봅니다. 지금 제주도로 저는 KTX 해저터널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여러 가지 지금 제주도의 찬반 논란 때문에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아직 채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이내에 비행기 이착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차로 다녀라. 왜냐하면 탄소 배출도가 10배에서 20배가 더 많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그래서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도 뉴욕에 갈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비행기를 안 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제주도 때문에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데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게 되면은 굳이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천에서부터 수도권에서부터 해저터널까지 쭉 연결되는 이 서해안 벨트가 발전을 하게 되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역 균형 정책, 지역의 큰 틀에서 지역 발전 정책 속에서 전북도 그 안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핵심은 사실 이제 공공기관 이전만 가지고는 그것은 마중물 역할이고 실제는 기업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그 나주 같은 경우도 한전이 오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이제 500개를 추가로 유치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해상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 발전들이 되면 관련 에너지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기술 예. 기업들이 우리 전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네. 그런 기업들을 많이 좀 유치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북의 어떤 기업 유치나 이런 걸 지원을 하겠다. 다만 이제 전북 분들은요, 이게 이제 특혜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유난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삼중 차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큰 틀에 있어서 지역 균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낳고 있다라는 네, 시각들이 네. 우세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이나 시각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호남과 영남 간의 차별이다 이것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이제 되고 에너지 전환이 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 내부의 광주 전남과 속에서의 전북이 소외됐다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북을 그 부속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독자적으로 그 정책의 대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아마 대선 후보가 그렇게 2박 3일 동안 전라북도에 머물면서 아마 선거운동은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때 쭉 메타버스를 타고 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인천은 사실 수도권도 아닌데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서울 중심 속에 가려져 있는 서울공화국의 식민지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예. 쓰레기 매립은 경기도 서울 쓰레기를 다 받아주고 영흥 화력발전소나 LNG를 통해서 다 서울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인천이거든요. 그런 제가 그런 경험을 인천시장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사실 광주 전남에 가려서 그 느낀 소외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독립적인 그냥 호남 몫으로 줬는데 대부분이 광주 전남으로 가버리고 전북은 오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배려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뭐 전북에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메가시티 얼마 전에 메가시티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이 역시 지역에서는 이제 광역시 중심, 큰 도시, 뭐 부울경,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획정이 되다 보니까 전북, 강원, 제주는 또 메가시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 또 이 차별이다. 뭐 잘 나가는 지역은 또 이제 메가시티 뭐 만들면서 이렇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지역은 또 다른 또 소외를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글쎄 그런 논리를 펴자면 한이 없고요. 실제로 오히려 여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 우리 생명공학이라든지 관련 이 탄소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5극 3특 체제로 전국을 개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김두관 그 후보가 예. 경선 과정에서 했던 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용을 해서 크게 이제 수도권 중부 남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쭉 계획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 앞으로는 한반도는 사실 U자형으로 이렇게 쭉 해안가로 쭉 이 교통망을 연결시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 서울을 통해야만 영남에서 호남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이번에 사실 달빛철도, 내륙철도가 이제 4차 산업망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북과 연결은 빠져 있는데 예. 전북과 연결도 저는 해내서 앞으로 영남과 호남이 꼭 서울을 통하지 않고 바로 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뭐 대선 국면이라 정신 없으실 텐데요. 또 지역민들에게는 또 지방선거도 적잖이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선거, 지방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석 달 뒤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뭐 대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기본 방침은 청년 세대에 대한 과감한 모노 개방을 통해서 좀 뭔가 좀 혁신적인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가 아마 가장 큰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칠 거고요. 네. 안정보다는 쇄신의 방점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뭐 대선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는 거니까요. 예. 민주당이 이제 일괄복당 대사면을 하면서 이제 당 밖에 나갔던 분들도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원팀이 되어서 잘 이끌어 나가실 보관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만 그 대선 기여도의 높은 분들에 대한 1급 표창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대선 기여도에 따라 예. 공천 심사 결과에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뭐 파열음이 나고 그러진 않을까요? 뭐 파열음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선 이후에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은 거의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이게 좀 지방선거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대선 때 지금 그거 하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예. 예. 그 대선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야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다 지금. 예. 예. 모든 지방 시의원들이 전부 자기 이름 붙인 잠바를 입고 돌아다니 보세요.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대통령 후보가 지금 몇 명 나온 거냐고 지금 그렇게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 복당한 분들이 이제 세력 결집에는 조금 도움을 주겠지만요. 네. 이제 당을 지켜온 분들로서는 조금 이제 뭐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선 이후에 어떻게 어차피 그야 뭐 밖에서 경쟁을 하든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대승적으로 양해가 되는 분위기고요. 일단 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경선을 하더라도 유리하죠. 당원님도 이미 많이 확보돼 있고 예. 뒤늦게 오신 분들이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신 이제 그동안 그 감점을 줬던 것에 대해서 대선 기여도에 따라 그 감점을 이제 풀어주겠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대선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재보궐선거에서 얼마 전 대표님께서는 이제 일부 지역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완산을에 네. 이상직 의원이 이제 전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네.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그럼 뭐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번 이제 보궐선거 바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 추이를 보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예. 예, 저희 시간이 뭐 거의 됐는데요. 네. 끝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당선돼야 되는 이유, 뭐 다시 한번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 그다음에 많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계시는데 경제 회복을 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고 남녀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시키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 결점도 있고 또 비판받을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여야 후보가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위기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로 판단하면 실력과 실천 의지와 실적으로 증명된 이재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저는 당대표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희 민주당이 172석입니다. 예. 지금 야당은 105석이잖아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하는 공약은 다 빌공짜 공약이 되기가 큽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보다 진정성 있는 공약이 되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랑 만나서 동의를 구해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실한 공약이지. 자신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뭘 폐지하겠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되는데 그게 폐지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대 우리나라 역사에 105석의 소속을 가지고 집권당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13대 총선을 했는데 민정당이 125석이었습니다. 평민당 김대중이 70석, 김영삼 통일민주당이 59석, 김종필 자민련이 35석이었는데 그 여소야대 때 도저히 전국을 끌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 90년대에 3당 야합을 해서 그나마 다수당을 만들어 전국을 운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본 경륜도 없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거만한 자세로 갑질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서 거대 야당을 전국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저는 마비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오죽했으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온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 경제 대국입니까? 정말 이 나라의 부족한 점들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재명도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변방에서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저 역시 비주류에서 당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평생 갑질만 하던 검찰 동무회 출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이루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기호 1번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간 우리 전북 도민들은 역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이번 대선 또 전북의 표심은 어떨지 관심이 갑니다. 오늘 시간 통해 여러분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송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